절기선 시각선 조금. 자, 그렇네. 그래서 같은 계절에도 가로줄의 높이가 바뀌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의 그렇게 안 좋은 걸 저한테 자꾸 가르쳐주면 저도 그런 줄 알고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인덕션의 원리가 뭡니까? 전자기 유도. 인덕션의 원리가 전자기 유도 맞아요? 전열기는 아니에요? 인덕션이 전열기입니까? 전자기 유도입니까? 인덕션이 전자기 유도예요? 전열기예요? 전자기 유도예요. 그러면 전열기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 전열기죠. 그러면 인덕션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는 안 바꿔요? 아, 바꿔요. 안 바꿔요? 인덕션에서 열 나와요? 아니요. 인덕션에서는 안 나와. 인덕션에서 열 나와요? 인덕션 켜놓고 그 위에 종이 올리면은 종이가 탈까요? 안 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덕션에서 열 나오냐고. 아니야. 안 나오죠. 인덕션용 기구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네. 냄비가? 네. 인덕션용 냄비가 따로 있는데 왜 따로 있니? 라고 얘기했는데 열 전도성이 더 좋은 냄비를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그러면 일반 냄비도 돼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유리 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 우리 인덕션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가 맞습니다. 자, 인덕션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려면 어떤 전류가 흘러야 됩니까? 교류 전류. 그러면 직류 전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압이 교류 전압이라서 우리 집에는 교류 전류가 흘러요. 교류 전류가 직류 전류와 차이점이 뭡니까? 교류 전류는 1초에 60번씩 방향이 바뀌고 직류는 한 방향이 방향만 바뀝니까? 크기도 그쵸. 교류 전류의 특징은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과 세기가 바뀌면 됐어?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자기장을 인덕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덕션은 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덕션을 켜놓고 그 바닥을 만지고 있어봤자 걔는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장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장을 누가 받아냅니까? 냄비가요. 냄비가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받아서 냄비에 뭐가 흐르는 겁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그러니까 인덕션에 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덕션용 냄비는 그 유도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냄비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철냄비를 쓴다고요. 그러면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맴돌이 전류가 막 생기면서 지네들끼리 부딪히겠죠? 네. 그래서 그 지네들끼리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아까 어떤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인덕션에서 열이 나와서 철 입자가 진동한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뜨거워진대요. 잘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전자기 유도 일어나는 거 알아요? 네.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뜨거워서 막 종이가 탑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인덕션은 전자기 유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인덕션에는 직류 전류를 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냄비에 유도 전류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 레인지라는 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그 안에서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뀌는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냄비가 인덕션용 냄비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데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냄비를 끓이다 보면 인덕션 만지면 바닥이 뜨거워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그냥 냄비 열이 정도. 열 전도 때문이에요. 열 평형. 그것 때문이지 인덕션 바닥이 뜨거워진 게 맞아요.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한 명도 제대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선생님 방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랬습니다. 이 중 절반이 병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인덕션이 가스레인지보다는 훨씬 더 좋다. 오늘 뉴스에도 가스레인지 빨리 버려라. 이게 뉴스 이제 꼬리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스레인지를 쓰는 것보다 인덕션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좋니? 라고 물어봤더니 전기를 생산할 때 효율성이 높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누군가가 했어요, 저한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효율성이 높고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거는 이제 전기를 발전기의 종류, 수력 발전이냐, 화력 발전이냐, 원자력 발전이냐 에 따라 또 다른 거죠. 그냥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서 친환경적이에요. 이런 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인덕션이라고 하는 거가 가스레인지보다 왜 좋냐라고 했지, 가스가 좋냐 전기가 좋냐를 물어본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가스레인지가 전기 레인지보다 더 나빠요, 전기 레인지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떤 점이 좋니? 라고 하면 가스레인지는 가스를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연소시킬 때 반드시 무슨 기체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 레인지는 이러한 그래서 연소 생성물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내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도 적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래서 그런 핵심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니?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네,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랑 이러한 얘기들을 20번에 걸쳐서 연습할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20번 정도 연습할 거라서 지금 배우는 꼭지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한 애들한테 추가 질문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몇 개 적었는데 아무한테도 못했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습니까? 무선 충전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고, 발전기 이런 것들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 유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전자기 유도는 발전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전자기 유도가 뭡니까?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거기 주위에 전장이 돌아가서 거기에 유도 전류가 있는데 네,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원초적인 거,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에 자석을 떨어뜨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떨어지고 있어서 위를 지나갈 때, 아래를 지나갈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의 종류가 어떠니? 저번에 이제 우리 한번 했었는데, 그죠? 떨어질 때는 뭐가 작용합니까? 청력, 그죠? 청력 이 방향, 그죠? 자, 내려갈 때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인력 이 방향으로. 그래서 네, 이때
떨어질 때 이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 반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는 집어넣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돼요? 이제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대기 문제 좀 꺼내보시겠어요? 혹시 오늘 한 문답 중에서 질문할 게 있을까요? 아니 어떤 선생님이 이 면접 문제를 풀었는데 뭘 질문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희라쌤이 잘 질문해 주셨나요? 괜찮아요? 네. 희라쌤한테 오늘 제가 안구일구에 대해서 질문한 것들을 조금 질문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시계가 가지고 있는 이 안구일구가 세계유산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도 해시계가 있는데 왜 안구일구가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 문제에서요. 어제 것도 있고 오늘 것도 있는데 자, 오늘 거 먼저 보시면 어제 거는 안 받은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거 보시면 오늘 거에서 1번 문제는 대표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그쵸? 자, 소리는 파동이고요. 파동은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이러한 파동은 종파와 횡파,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누는 건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의 소리가 어디에 속하냐면 종파이면서 탄성파입니다. 그쵸? 소리에 3요소가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맵시가 있고요.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고요. 자,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인데 여기서 내가 문지르고 부를 때 소리에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바뀌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동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물 높이를 통해서 뭘 조절한 거예요? 파장 길이를 조절한 거예요. 자, 물 높이가 낮으면 내가 문질렀을 때 파장의 길이가 뭐예요? 네,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려면 통제 변인이 있어야죠. 왜 속력이 일정하죠? 그렇죠. 파동에서의 속력은 매질의 종류가 결정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물의 종류는 둘 다 같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V는 F 람다이기 때문에 매질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통해서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영특해 보여. 맞지?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가 크고요.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진동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량을 통해서 우리가 파장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그 중에서 물의 양이 많을수록 파장의 길이는 긴 거기 때문에 저음의 소리를 내고요. 그죠? 물량이 작을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진동수가 뭐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왼쪽의 그림은 물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물의 양으로 파장 길이를 가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공기의 양을 통해서 진동수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죽을 만큼 했습니다. 이제 이거 틀리면 이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알겠어? 이거 틀리고 오면 됐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의 높낮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진동수에 의해서 소리는 높낮이가 결정된다면 빛은 진동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될까요? 색깔이 결정됩니다. 되겠어? 빛은 진동수에 의해 색깔이 결정된다. 그 중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무슨 색깔? 노란색, 파란색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빛의 색깔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진동수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누구 보고 있는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죠. 빗면에 있는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요. 이렇게 빗면이 있고 여기에 고정도를 통해서 매달려 있는 물체와 얹혀져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수철 저울을 놨던 거죠. 그랬을 때 꼬맹아 A 용수철에 측정된 값과 B 용수철에 측정된 값은 어때야 됩니까?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같은 줄에 걸려있는 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납득이 되죠? 그쵸? 그래서 A 용수철에 측정된 힘이나 B 용수철에 측정된 힘이나 그 값은 같아요. 그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물체의 무게에서 이 물체에 뭘 뺍니까? 경사력을 빼죠. 여기가 30도니까 mg 싹 내려가 세트 하시면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냐면 500kg이니까 500kg에 해당되는 무게에서 맞아? 500kg에 해당되는 무게니까 5천인 거 나도 알아요. 공이 너무 많아서 뺀 거예요. 자 그래 5천에서 그 mg 싹 내려가 세타니까 이거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입니까? 500입니다. 500을 빼면 알자 힘이고요. 맞죠? 그거를 전체 질량 얼마? 600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나와. 그랬을 때 가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이게 안 한 거야? 안 푼 거야? 가속도 얼마 나오니? 7.5 나와요. 그죠?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가라는 물체의 알자 힘을 구하시면 돼요. 그 가라는 물체의 알자 힘 F는 MA니까 100 곱하기 7.5 해서 얼마 나옵니까? 750 나오죠? 이런 개새끼. 자 그래서 750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알자 힘이 750이기 위해서는 알자 힘은 장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력 얼마를 빼는 거죠? 500을 빼죠. 그게 얼마 나오면 된다고? 750 나오면 되니까 장력은 1200 얼마입니까? 네, 50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 장력이 바로 용수철 A, B에 걸려있는 힘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러한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같냐? 그건 또 다른 말이죠. 왜 용수철마다 탄성 계수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를 보시면 A가 탄성 계수가 B에 비해서 2배 커요.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 절반이겠죠. 그래서 얘가 늘어난 길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1.25m 나왔고요. B는 2배 얼마? 2.5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좀 골 때립니다. F는 KX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진자의 주기를 물어보죠. 진자의 주기 구하는 식이 뭡니까? T는 2파이를 잘 묻는 뭡니까? 구글 리더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실제로 어차피 2파이는 상수값이니까 변화가 없고요. G분의 L 중에 달라지는 게 뭐냐? 근데 이 색이 길이가 L이라고 그랬어요. L도 안 바뀌어요. 그럼 바뀔 수 있는 건 뭡니까? G에다가 핵심을 둬봐라. 그러면 이때 이 G라는 건 이 물체가 됐어. 지구에 가만히 있을 때가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가 G인 거죠. 네. 중력밖에 안 받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그래서 중력하고 장력을 받을 때 이 중력이 가속도의 크기인데 얘를 이렇게 전기가 있는 곳에다가 전하를 띄고 있는 금속고를 뒀기 때문에 얘는 장력하고 중력 말고 모두 받는다? 전기력도 받는다. 전기력 어떻게 구합니까? F는 Q이죠. 그러니 사실은 장력을 빼고 전기력과 중력을 합성했을 때 생기는 가속도가 또 다른 가속도입니다. 이게 실제 가속도죠. 맞아요? 가속도는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알자 힘은 이 새끼와 이 새끼를 합성한 게 알자 힘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성하면 얘가 바로 알자 힘이고 그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단 말이야. 그 가속도를 여기다 넣었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요 힘과 요 힘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Q2의 제곱에다가 mg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시면 이게 이 힘이야. 그걸 질량 m으로 나누시면 이때 생기는 또 다른 가속도야. 그 가속도를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 얘기야. 그래서 T는 루트 어떻게 됩니까? 2파이 앞에다 쓰면 안 돼. 2파이를 앞으로 쓸게.
그렇다고 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루트 그 안에 루트 들어가는 거죠. 가로 치고 G 아니 Q 2의 제곱 더하기 MG의 제곱에 ML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요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다. 네. 됐어? 네. 자, 근데 저 지난 시간에 대기 문제 하나만 꼭 보실래요? 지난 시간에 안 온 친구들은 꼬맹아 옆에 있는 친구들 거를 좀 같이 보시면 되고 이거 그날 그냥 낱개로 들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가 링을 뽑아드렸습니다. 그죠? 그 링을 못 받은 사람 있을까요? 미트가 부모에 안 씌워져 있다고. 네, 답안지에 안 씌워져 있어요. 씌우세요. 네. 자, 그래서 그 링은 들고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뭐 별거 없으니까 해설을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해봐드리고 싶은 건 3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봐드리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이거 안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였어? 손. 어? 짱윤호. 아니, 진주율. 네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어제 왔잖아. 네, 내신. 아, 너 내신 때문에 안 왔어? 너 어제 안 왔다고? 저 수학 안 됐었어. 너는? 너 수업 안 들어서? 네. 자, 보시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 거 같이 봐. 이노야, 중심 보여줘.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비행기가 있어, 꼬맹아.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등속도로 날아가. 속력 일정에. 날아가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폭탄을 떨어뜨려. 그래서 첫 번째 거 떨어뜨리고 두 번째 거 떨어뜨리고 세 번째 거 떨어뜨리고 네 번째 걸 떨어뜨리면서 네,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이 폭탄과 저 비행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첫 번째 폭탄 떨어뜨리면 얘 떨어지면서 두 번째 폭탄, 세 번째 폭탄 아직 바닥에 다 안 닿았어. 그 네 개 폭탄의 위치를 바르게 그려봐, 설명해봐 이런 얘기네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일직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폭탄의 위치 관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라고요? 일직선이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요, 각자 떨어지죠. 자, 포물선 운동할 때요. 정신이 이빠이 차려라. 너는 아까 친구들하고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뭐 했다며. 근데 이거 어떻게 저렇게 돼요? 움직이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등속이잖아. 비행기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하는 게 물리잖아요. 말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비행기가 30이라는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으면서 폭탄을 떨어뜨려. 그랬을 때 꼬맹아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여기에서 그 폭탄이 어떻게 떨어지니?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때요.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으로 어떤 속력으로 등속 운동이에요? 30%.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탄도 옆으로는 비행기하고 똑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죠. 아래로 뭐 하는 거예요? 자유낙하.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을 떨어뜨리면 이쯤 떨어뜨렸다고 하시면 두 번째 폭탄도 등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옆으로 가는 빠르기가 비행기와 어때요? 근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얘기해봐, 백승열. 아무나. 뭐 포물선에 대해서 아까 뭐 동아리 시간에 했다고 네가 그랬잖아. 착각했어요. 이런 얘기죠.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떨어뜨린 물체는 아래로는 자유낙하지만 수평으로는 그 움직이는 물체의 처음 속도를 갖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속도로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행기나 폭탄이나 옆으로 간 빠르기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근데요. 찍어봤더니 아니야. 폭탄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또 뭐예요? 비행기가 가속한 거. 그렇죠.
이건 비행기가 가면서 점점 비행기의 빠르기가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이렇게 보여요. 비행기의 속도가 느려지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을 쌓고 있단 말이야. 그걸 빨리빨리 깨셔야 돼요.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을 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등속도로 날아갈 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 수평 속도는 다 어떻기 때문이야? 같기 때문이야. 리스펙 되겠니? 그렇네요. 네. 주십시오. 뭔가 바뀌었네. 네. 대체. 자, 됐지? 네. 되게 쓰겠다. 공수 최유미. 전영호 어디 있었어? 훈이도 어디 있었어? 아, 저기 있구나 이 새끼들. 준이는 어디 있었어? 제 뒤요. 아윤이 어디 있었어? 여기요. 푸딩이 저쪽 어디 있었어? 장유빈, 수학이 많아. 페이커 발랐다. 나도 페이커 발랐다. 유연수, 유연수, 나는 깜짝 빨렸어. 아, 무조건 칠칠. 저 다 했습니다 선생님. 인성 언제부터 칠칠. 부피를 드리고 갈까요? 페이커 잊었다. 페이커 딸. 기대했어. 너 채채해서? 당연하지. 내가 뭐 말을 나오면 수고하셨죠. 네. 네. 안구 일부는 수업 시간에 수업시 해가지고 점수가 너무 높지 않아요? 아니 그 안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 동지에서 무조건 동지면 절기선을 똑바로 따라가요. 아니면 그 절기선 따라가죠 절기선을. 아니 진짜 억울한 게 무슨 언니. 일단 설명부터 해볼게요. 자, 안구 일부는 꽤 많이 했는데 조용히 해야지. 여기 영상 찍고 있으니까. 네. 자, 안구 일부 구조를 안구 일부. 자, 안구 일부는 평면의 시계랑 어떻게 다른 거냐면 안구 일부는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그릇처럼. 근데 이거의 원천은 적도의식 해시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적도의 시계예요. 적도 해시계. 그 시판이라고 하죠. 욕한 게 아니에요. 시각을 나타내는 그 표가 적도면을 기준으로 만들어놨다 해서 적도 해시계랑 똑같은 건데 이게 기원전부터 해시계, 기원전부터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전 속도는 공전하고 다르게 스스로 도는 거기 때문에 등속도예요. 등속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제 원판을 놓고 돌리면 똑같은 등속도로 가기 때문에 1시간당 움직인 각도는 동일하게 항상 몇 도예요? 15도예요. 그러니까 그 15도 눈금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 단위가 어때요? 이게 눕혀져서 돌을 때보다 어떻게 돼요? 간격이 일정해서 균일하다. 그 편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적도 해식이에요. 시판이 자전축의 수직인 거를 응용해.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싶다. 그럼 이 자전축에 대해서 시판이 뭐 하게 돼요? 90도로만 제작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적도 지방이 아닌 중위도 지방에서 이걸 사용하고 싶다. 적도의 시계를 시간당 눈금이 균일해서 눈금을 오차가 생기거나 할 필요 없이 정확하니까 일정하고 정확하니까 뭐 오차 범위가 커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땅바닥이 어디냐? 땅바닥이 여기야. 여기 그렇죠. 이분께서 여기. 봤던
그럼 여기다가 해시계를 놓을 때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얘랑 똑같으려면 자전축이 수직해야 돼. 즉 적도면과 나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식판을 이렇게. 그래서 자전축을 항상 영침이 가리켜야 돼요. 영침은 시계의 침이야, 바늘 같은 거. 이해돼? 예.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할 때 이 나라 사람이 자기 대가리 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는 얘랑 나란해서 똑같아요. 그럼 태양이 여기 뭐 여름이다, 봄이다, 겨울이다 상관없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일주운동을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그 시판의 눈금이 15도로 일정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겨울이야. 그러면 겨울에 태양이 이렇게 도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편하려고 여기다가 눈금을 새겼는데 밑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불편해. 예, 그래서 얘를 뚫어놓은 거예요. 뚫어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나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놨단 말이야. 예, 이렇게 미안해. 그릇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름이어도 적도여도 겨울에도 다 들어올 수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그릇은 지평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그릇의 그 뚜껑이가 수평한 건 지평선과 나란해도 되지만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영침이잖아. 영침. 그래서 그 영침이 자전축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이렇게 이게 영침이에요. 얘랑 나란하게. 뭔말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테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을 다시 여기에 맞춰서 그리면 영침이 여기를 가리킨단 말이지. 삼각대가 있고 받침이. 그럼 요 영침이 튀어나와도 안 돼요. 이 구의 중앙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햇볕이 이게 자전축과 직각인 게 천구가 적도잖아요. 그러면 봄일 때도 가을일 때도 겨울일 때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더라도 일주운동은 어떻게 돼요? 일주운동은 자전축과 나란할 거 아니야. 그럼 태양이 움직이는 궤도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지 않고 자전축과 나란해서 이렇게 자전축이 아니라 적도면과 나란하고 자전축과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위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뭐야? 그림자는 이 밑으로 생기기 때문에 위가 없어도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태양이 넘어가면 어차피 밤이야. 해시계는 해가 떴을 때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반 자르고 밑에 구우면에다가 눈금을 정확하게 15도씩 나누면 얘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밑에다 그렇게 판 거지. 이해됐지?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침이 가리키는 거는 자전축과 나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각선이라고 하죠. 이 태양이 만든 이 영침의 그림자 있잖아. 영침을 향해서 태양이 만든 그림자가 요 테두리인데 이게 시간선이야. 시간선. 시간선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건 절개에 따라 다를 뿐 다 원이야. 원이기 때문에 이때 15도에 해당되는 그 호의 길이는 이 원둘레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이 원호상에 있는 1시간 간격의 크기는 항상 균일할 수밖에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편하다고. 근데 만약에 평면의 시계를 만들고 눈금을 새겼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자전축을 똑같이 영침이라 하더라도 이 안구일구가 9가 아니라 평면의 휘처럼 평평하면 시간에 대해서 얘가 만든 그림이 동그랗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퍼지겠죠? 그러니까 입체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평면의 시계야. 그럼 12시일 때는 그림자가 짧게 생겨. 그치?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6시면 여기로 생겨. 그럼 중간중간에 이때 이 끝에 해당되는 얘가 투영되는 길이가 어때요? 달라요. 그러면 길이 간격도 다 다르고 길이도 다르다니까? 그럼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평면의 시계는 편리하게 하겠지만 여기서 오차가 생길 수 있지. 15도씩 안 나눠지고 계산해가지고 또 반올림하면 거기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져.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평면의 시계보다 더 유리하고 편하다. 작도 뭐 제작할 때는 그게 내용이야. 그리고 요 태양광선이 적도랑 나란할 때는 요 적도 이 적도상에서 이렇게 원호가 그려지고 겨울일 때는 영침에 대한 그림자가 더 길게 북쪽으로. 예, 하지만 요 원둘레는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반인데 그릇은 여기에 잘라져 있으니까 그렇죠. 짧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햇빛이 즉 짧다, 즉 낮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계절의 그 원호 길이가 다르다는 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죠. 이게 자전축이고 영침이요. 그럼 이게 겨울의 절개선이고 밑으로 갈수록 여름의 절개선이야. 얘가 짧잖아. 예, 그러니까 시간도 짧아.
그죠? 예. 그리고 얘네들 그 여기 끝이 어디야? 자전축일 거 아니야. 영침이 가리키는 이 꽂혀 있는 부분이 자전축이야. 남극.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시간선이 나눠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도 길지만 여기서 출발되는 경도선처럼 1시간에 해당되는 간격이 좁아. 그러면 간격이 몇 개겠니? 더 많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낮의 시간이라고. 근데 얘는 원호도 짧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그림자가 퍼질 테니까 간격은 일정하더라도 1시간당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수박선처럼. 이렇게 수박선처럼.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다고. 간격도 일정하니까 따로따로 길이를 다 다르게 할 필요 없이 균일하지.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1시간당 간격은 간격은 똑같은 15도겠지만 길이를 표현해가지고 시간 길이가 얘는 어느 정도 떠 있는지를 칸을 세면 알 수가 있지. 또 뭐도 알 수 있어? 여기 영침이 시작되는 부분에 수직선들을 지나는 게 바로 정동과 정설표인데 태양 그림자가 어디서 이동하느냐를 가지고 태양이 뜨거지는 거 있죠. 그 방향도 북동에서 치우쳐서 뜨는지 남동에서 치우쳐서 뜨는지도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절기랑 그 다음에 낮의 길이 고도가 높으니까 그림자가 짧겠구나 하면 태양이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뭐를 언제 심어라, 몇 월에는 뭘 해라, 수학은 언제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 논농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해시계가. 예, 그래서 절기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논농사에 유리한 날짜까지 정해준 거예요. 언제 뿌려라 하고. 세종대왕이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이해돼요? 예. 근데 왜 같은 15도인데 왜 간격이 달라요? 아니 여기서 위도마다 15도 간격이 더 어떻게 돼? 다르잖아. 근데 여기서도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 짧은 원호가 생기고 요 정중앙은 어때요? 그림자가 원호가 클 거 아니야. 제일 원블레가 클 거 아니야. 그쵸? 예, 그거를 의미해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영침이 가리키는 건 자전축과 나라라다. 그래서 영침의 그 고도라고 하는 거는 고도는 지평선과 어떤 천체나 어떤 지점과의 사이각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영침이 가리키는 거에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는 그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뭐예요? 북극성의 고도이자 그 나라의 위도라고.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쓰시면 돼. 북극성의 고도라고 해도 되고 그 지역의 위도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낚시를 준 건데 두 번째가 뭐지? 자전축이 기울면 자전축이 기울어버리면 관측 지역에서의 영침은 다시 재조절해야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답은 두 개로 표현해도 돼요. 무조건 자전축이 기울든 엎어졌든 뭐 하든 간에 영침은 무조건 자전축을 향하게만 하면 돼요 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자전축 이건데 이제 출제다. 내 의도는 관측 지역에서 그 자전축이 기울면 영침을 재조절, 변동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재조절을 할 때 무조건 자전축과 나란하게 해야 되는데 봐봐. 얘가 이제 어디 갔냐? 잠깐만 좀 봐. 이게 지구의 지구본이야. 이게 자전축이야. 그럼 우리 중위도 지방에서 영침을 이렇게 가리켰어. 근데 자전축이 기울어. 그럼 관측자는 그대로 있고 얘만 움직이냐? 네? 아니잖아. 거기 이게 자전축이야? 이 나라가 여기 있어? 얘가 영침을 이렇게 가리켰어. 땅바닥에다가. 자전축이 기울면 그 나라도 움직이고 영침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를 조절할 필요가 새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구가 왜 돌아요? 아니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니 자전축이 기울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전축이 도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만 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응. 자전축만 그러니까 저 기울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전체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조작됐어요. 아니죠. 실제 천문학적으로 지구의 자전축은 여기에 고정돼 있는데 얘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잘못 공부한 거지. 아니 자전축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이 땅도 같이 움직여요. 아니 팽이가 돌 때 봐봐. 팽이가 땅바닥에서 돌 때 얘가 흔들거려. 그러면 팽의 본체는 그대로고 이 팽에 꽂혀 있는 축만 움직이냐? 이게 한 물체인데? 자전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꽂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거에 대해서 가상으로 만든 인간이 가상으로 생각한 축이잖아요. 가상으로 생각한 축이야.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 얘기해.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축도 틀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다가 기울었는데 그럼 얘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지적을 안 당했지 이런. 그래서 자전축이 움직인다는 거는 지구의 그 덩어리가 기울는다는 뜻이야. 차등정력 때문에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전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전축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전축이 흔들어지면 지구는 그대로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은 그대로고 얘가 움직이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움직이는 걸 못 느끼고 하늘이 바뀐 것처럼 느끼겠죠. 그래서 그것도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데 자전축이 기울면 내만 움직이고 우주는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자전축에 해당하는 북극성이 실제로 자전축이 아닌 곳으로 바뀌는 거지. 네, 그런 거는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러면은 자전축이 지금과 다르게 더 기울었다. 그러면은 북극성도 사실상 무슨 운동을 해? 일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자전축이 더 기울어 버리면 이 말은 지구가 공존하는 궤도에 대해서 23.5도가 더 기울었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에 남중고도 차이가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90 마이너스 그 나라 위도에다가 태양의 저위 즉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23.5도거든요. 근데 더 기울어 버리면 태양이 공중궤도면과 이룬 각도 이 공중궤도면과 이룬 각도는 66.5도고 공중궤도면과 자전축은 66.5도고 공중궤도의 수직인 선과 이룬 각도는 23.5인데 이 23.5가 더 커지죠. 예. 그러면 여름의 고도가 더 높아지고 겨울의 고도가 더 낮아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럼 지금 현재로는 뿔마 24.5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남중고도 차이는 47도다. 그게 세 번째 문제일 거야. 맞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이 있어. 그게 이제 자전축이 더 기울면 아까 남중고도 차이도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영침은 자전축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바꿔서 재조절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상 뭐는 바뀐다고? 남중고도 차이가 바뀌죠. 그러면은 태양이 움직이는 일주권 궤도도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러니까 옛날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구일보는 자주 나왔었고 옛날에 그 한성도 나왔었어. 한성도 우리나라 지점에서 태양이 봄과 가을에 일주운동 하는 거랑 춘축은 그리고 여름에 일주운동 하는 거랑 하지라고 해서 하지 그리고 겨울에 일주운동 하는 궤도 동이라고 하자. 이렇게 놓고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기울었을 경우에 일주권의 궤도를 다시 그리고 그때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정동에서 떠서 정소로 준 이 일주권이 청구상의 적도예요. 적도면. 그리고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로는 23.5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근데 자전축이 지금보다 더 기울어서 만약에 30도까지 더 기울었다. 23.5도가 아니라 30도로 더 기울었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 동서 쪽으로 더 멀어지는 거죠. 요 기울기를 바꿀까요 말까요? 안 이거. 바꾸죠. 예, 일주권의 궤도와 직통선 이룬 각도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예, 예, 간격만 요 폭이 몇 도로? 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넓어지죠. 30도로. 그러면 겨울에도 더 내려가니까 요 폭이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중고도 차이가 몇 도가 돼? 그래서 만약에 30이면 60도가 돼. 그럼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가 더 뚜렷해져 아니면 밋밋해져? 뚜렷해져. 이것까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을 구술로 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남중고도 차이가 계절마다 더 크게 차이 난다. 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차이도 더 크게 차이 난다. 또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도 방위가 조금씩 더 차이 난다. 여름에는 더 북쪽에 치우쳐서 북동에서 더 뜨고 겨울에는 더 남동에서 더 치우쳐서 뜬다. 이것까지 세 가지가 달라져. 알겠지?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에서 자전축이 기울면 번외로 뭐 추가 질문을 만약 했어. 뭐가 달라져?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뭐 나타난 현상이 있다면? 예, 자전축이 기울면은 극야 백야의 지역이 달라지잖아. 면적이. 극야 백야를 볼 수 있는 나라의 지역 면적 위도가 더 넓어진다는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건데 북극성의 위치가 달라진다. 자전축에 있는 고정된 별은 다른 별로 간다. 고로 북극성도 일주운동 한다.
이렇게. 그렇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이렇게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잖아. 그러면 안 굵은 못 바꿔야 돼요. 어? 안 굵은 못 바꿔야 돼요. 안 굵은 절기 간격 바뀌어야죠. 아까 이게 그림자 이동하는 게 절기선의 간격을 더 넓게 해야죠. 더 커지면. 네. 그래서 여기 간격을 더 넓게 해서 얘도 이 총괄적도 라인에서 23.5도가 아닌 뭐 30도, 30도로 더 넓게 퍼뜨려야지. 이 그림이 결국 얘를 뒤집은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했어요. 이거를 뒤집은 게 얘라니까요. 지렸다. 얘는 태양이 뜨거워지는 건데 그거를 그림자가 만든 거니까 데칼코마니야. 점대칭이야. 그렇네, 맞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거를 이해하면 이것까지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이거랑 이거랑 별개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아 이거 했는데 뭘 또 지금 새롭게 지금 특히나 지금. 저거 리액션 안 하면 좀 그렇지. 아 고마워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백야 극야 얘기했었고 또 다른 건 없겠죠? 네. 됐군요. 그다음에 또 뭐 해줄까? 아 앙구일구의 미안해. 앙구일구의 되게 장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 아까 앙구일구의 장점이 뭐랬죠? 평면의 시계에 대해서 절기도 알 수 있다. 절기. 예, 절기를 알 수 있고 또 낮과 밤의 시간 변화를 알 수 있다. 그지? 예. 하늘 길이. 그쵸. 그리고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 변화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지?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 논동사하는 그 지역에는 사회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해시계는 농경사회에 뭐를 심고 뭐가 언제 익어서 언제 수확하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돼. 그리고 해시계나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달력은 양력이잖아요. 네, 해시계도 양력 기준이에요. 양력. 또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절기죠. 24절기. 24절기는 뭐예요? 양력이에요. 양력. 맞죠. 양력에서 추나추동 3월 21일, 6월 22일, 9월 23일인가? 9월 그다음에 12월 22일은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해. 근데 변하는 이유가 있지. 하루 정도 이틀 1일 정도가 뿔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양력에서 안 바뀌는데 얘가 뿔마 정도 하루 이틀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예, 얘가 변동사항이 있다. 그렇죠. 예, 1년 자체 길이가 1년 길이가 자연수처럼 딱 끊어지지 않고 365.242 얼마야? 나도 잘 못 외워. 네. 그래서 요거가 0.2 오면 딱딱 내년 4년을 지나면 1일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윤년이 따박따박 4년마다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0.25가 아니잖아요. 맞죠. 0.24면 그냥 반올림해가지고 그냥 4년 쓴 거잖아. 그게 몇 년, 뭐 1000년 이상 지속되면 또 그게 또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 뭐야? 원래는 100년에 몇 번 있어야 돼. 이론상 이게 딱 0.25라면 몇 번? 100년에 윤년이 몇 년? 25번 있어야 되냐?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거가 실제로는 안 맞으니까 400년에 얼마? 400년에 한 번씩. 97번이에요. 맞아요. 이거. 이게 수학하고도 관련돼 있지. 그죠? 예. 됐냐?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또 뭐 해줄까나? 10분이나 남았네? 혼찬이. 혼천이는 그게 뭐? 혼천이는 그냥 그거는 설명만 역사 기준 해줄게요. 안 한 거지. 왜냐면 혼천이 그 구조라든가 혼천이의 용도나 이런 거는 나올 수 없어. 옛날엔 나왔어. 근데 혼천이에 대한 거가 이런 게 있었어. 지문에 나올 수도 있거든. 옛날에 한번 이제 천문학자들과 싸웠는데 우리나라의 그 만원 지폐에는 예, 만원 지폐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림 있잖아요. 예, 그 그림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 과학 기술력과 관련되는 도구를 거기다 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도 천체와 관련되는 도구 맞나? 예. 그래서 그 보현산 천문대 있잖아요. 네. 보현산 천문대가 반사망원경이에요. 예. 큰 거. 예. 그리고 그래서 보현산 천문대에 반사망원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천이가 있고 세 개가 있어. 세 개. 하나가 뭔지 알아? 사경.
너 작용로, 그치. 예, 작용 물식 물식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우리 선조들이 창의적으로 뭔가 개발한 우리만의 독특한 뭐 과학, 뭐 의미가 있는 거를 담은 거래.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지? 혹시 그거 있는 거 알아? 음양오행설? 알아요. 아, 그거는 요거 앞에 그 세종대왕이 네? 맞냐? 저거는 그 일왕봉도. 그러니까 그게 10,000원짜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네. 세종대왕 있어. 위에 있어요. 네. 세종대왕. 일월 오행도라고 하는 거에서 이것도 천문과 관련돼. 일월이 태양하고 달이고, 예, 있죠. 예, 세종대왕의 업적이기도 한데 오행이라고 하는 거를 봉이 이제 봉오리잖아. 그러니까 오행을 얘기.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성까지밖에 못 봤다는 뜻이야. 이걸 가지고 요일도 관련돼서 만들었잖아. 일월 뭐, 월화수목토 이것도 관계돼요. 그러니까 그 음양 오행이 우주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우주를 다스리는 그 주체 밑에 나는 지도자다. 그래서 왕이 거기 딱 있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 왕 그 의자 뒤에 있잖아. 그게 그런 의미야. 그리면 이제 보현산 천문대는 반사망원경이고 작용로는 물시계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 얘도 시계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아니 그 장영실을 이제 보내잖아. 그래서 천체도구나 이런 걸 좀 훔쳐와라. 근데 거기서 혼천이를 중국에 있는 혼천이를 보고 이제 견학을 갔는데 필기도구나 뭘 아무것도 안 들고 가게 쓱 보기만 했대요. 근데 뭐 다 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천이는 중국 거지만 왜 여기다가 넣냐 해서 역사학자하고 천문학자들이 싸우게 된 이유가 아니 중국 거를 왜 여기 우리가 창의한 것도 아닌데 넣냐 책 쪽팔리다 지워라라고 했는데 이 혼천에는 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혼천이 도구만 있어. 천체가 돌아가는 도구. 그래서 커다랗게 이제 금형을 떴는데 비어 있어. 비어 있어서 위도경도 같은 게 뭐죠? 뭐죠? 방사 같은 거냐 이렇게 격자가 있어. 비어 있어. 비어 있어서 거기에는 백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달이 지나가는 궤도도 있고 태양이 지나가는 궤도도 있고 혼천이 보면 그 환이 고리라고 하는 환이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도 있고 그다음에 달이 지나가는 백도도 있고 자전축이 꽂혀 있기도 해. 그래서 그 천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데 중요한 데이터야. 반측 도구기도 해. 도구 같아, 도구. 반측 도구인데 좀 이따 설명을 해주긴 할게요. 시간이 좀 남으면. 근데 그 중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자전축 끝에 보면 톱니바퀴 같은 거 이렇게 울두두루하게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야. 그럼 체인을 걸어서 마무리해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게 달은 어디로 가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다 손실됐어. 그럼 이 체인이 뭘 하냐 봤더니 쭉 연결돼서 돌아가면 여기에 상자 하나에 무게추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는 인형이 돌아갈 때 일정한 속도로 돌게 만드나 봐. 다 없어진 거야. 예. 근데 그 인형이 돌아가면서 12명의 인형인가 무슨 인형이 있어. 12지신인 같은 애들. 걔네들 종을 때리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시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 원래. 그러니까 중국에는 시계랑 연결된 게 아니라 천체 관측 도구일 뿐인데, 그렇죠? 예. 저기서 뭐가 백도 뭐가 어디 있어요? 뭐 그렇죠. 있어. 아니 그 내가 지금 나중에 내가 사진 올려줄게 사진. 그래서 나는 한 20년 전 때는 그 우두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붙이는 거 있잖아. 뭐 만드는 거. 그런 거 갖고 수업 시간 했거든요. 아빠한테 버린다고. 자, 근데 이 작용률이란다. 이 혼천이 시계가 손실됐어요. 전쟁 나면서. 그래서 전쟁 나서 없어졌으니까 일부러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한 건데 요거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중국에는 없고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기록상에 있는 거 가지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넣자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처럼 이걸 가지고 우리 그 장영실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다. 라는 걸 기리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아무튼 시계야 시계. 네. 그럼 혼천이 조용히 해봐봐. 혼천이에서 관측 도구라 그랬잖아. 그냥 쇠땡이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밖에 없는데 뭘 관측하느냐 되게 똑똑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시간 좀 남았으니까 설명해 줄게. 혼천이 보면 환이 여러 개 있어요. 환. 근데 그 환이 이렇게 된 환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3개가 있어. 3개. 3개가 있어? 근데 구멍이 뚫렸어. 구멍이 어떻게 구멍이 뚫렸어. 이 환이
얇은데 난 지금 두껍게 한 거예요. 네, 환이 돌아간다니까. 근데 구멍이 양쪽에 180도 반대편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어.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날 어떤 별이 여기쯤 있구나 하는 고도를 측정해요. 방향이랑.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 구멍 갖고 쓰는 거야. 자, 내가 그 별까지 각도를 잴 때 그냥 눈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지평선에 대해서 이 관측자가 이 별에 대해서 일직선으로 쭉 나오면은 그 각도가 정해져요. 하나 가지고 보는 것보다 어떨까요? 두 개를 뚫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정확하잖아요. 그때 고도를 측정하는 거야. 저걸로 그거를 그러니까 그 환이 계속 돌아가요. 그 환을 가지고 어떤 천체 고도 측정하는 환. 그게 있어. 네.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얘가 움직이는 고도 다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 100도는 하루 이틀 동안에 그때 동그란 흰색 구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있대. 그게 100도상에 달이 움직이는 것도 있었대 원래. 다 전쟁 나서 없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구멍 난 건 난 가서 봤어. 천문연구원 거기 가면 구멍 난 거 보고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요. 살상. 됐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촌천에는 관측 도구다. 천체 관측 도구. 근데 우리는 혼천이 시계를 응용해서 만들었다. 물시계도 마찬가지죠. 그럼 물시계 하나 할까요? 물시계는 보면은 그 작용루라고 해서 여기 기둥이 있어. 물이 담겨져 있는 기둥 알죠? 예. 그리고 큰 물통이 큰 게 있고 두 개가 따로따로 있고 네, 물이 흘러내면 여기서 이제 잣대가 올라가면서 여기는 불을 툭툭 때리는 거잖아요. 쭉 가면 아까 똑같이 실개가 돼 있는 인형 그 박스 있잖아요. 혼천이 박스랑 똑같아요. 거기서 인형이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혼천에서. 근데 얘는 이제 물이 떨어지면서 자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얘 물이 떨어지면은 여기 떠 있는 자가 부력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올라가서 그 잣대에 눈금이 있는데 걔가 여기는 구슬을 쳐. 근데 그 구슬의 무게인가도 다 달라서 얘가 가는 경로를 다 다르게 한 거야. 경우의 수.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건 없어요. 중국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실제 기출문제도 하는데 왜 물 큰 수조 밑에 작은 수조를 하나나 두 개를 더 만든대?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속도를 일정하게 해서 하나 더 있어. 여기에는 물통이 너무 크면은 이 물의 높이에 따라서 수압이 다르면 유속이 달라져서 같은 시간 동안에 유량이 같지가 않아. 그럼 시간이 정확한 간격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때 물의 통을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물 차는 속도나 이런 게 별로 크게 안 나잖아요. 작으면. 그치? 게다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정도 채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게 해버려. 그럼 항상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높이만 물이 계속 채워지는 거니까 그거를 넘치지 않게끔 하면 여기서 나오는 물의 속도는 항상 이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유속이 일정해요. 네. 개똑똑하죠? 그래서 물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그거에 속도에 영향을 받을까봐 작은 항아리로 큰 항아리 앞에 중수소 그 다음에 작은 항아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눴대요. 그리고 왜 두 개일까요? 중수조. 자, 두 개를 나눠야 되니까 두 개를 만들었어.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 그럼? 물때 때문에 그 유속이 좀 달라졌어. 네, 맞아요. 그럼 깨끗하게 닦아야 돼. 고인물은 썩어. 맞아요. 그럼 얘를 닦아야 되잖아 안에를. 그럼 얘는 못 쓰죠. 네, 그래서 반대쪽 거 쓰고. 그래서 두 개씩. 네. 됐지? 혹시 또 질문 있니? 그래서 오늘은 안구일구 그리고 해시계 또는 물시계 시간 관련되는 거 이런 거 좀 해봤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혹시? 선생님, 네. 망원권에 천천히 배경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있던 것 같은데.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지도잖아. 근데 우리 했잖아. 해줘야 되나? 네.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그거 하나 알려줄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원이 두개 그 역사책 좀. 자, 여기 봐봐. 여기에 원이 3개 있어. 세 개. 역사책이 그리고 원어가 어긋난 거 하나 더 있어. 자, 이거는 그냥 바깥의 프레임이야. 자, 요 가운데는 청구의 적도야. 네. 이거는 황도야. 그럼 이 작은 원호는 뭐냐? 주전원. 주전원. 자, 이 주극성 테두리야. 그래서 나는 고천문학 할 때 이걸 배웠어. 요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가 몇 대 몇인가 가지고 그다음에 위도를 찾아내.
예. 이도를 찾아내서 그때 도급지가 뭐 예를 들어서 한양이었냐 아니면 뭐 예. 그다음 또 어딨죠? 한양 말고 또 어딨냐? 개경이냐 이걸 가지고 시대를 추측해. 그래서 이거 제작하는 시기도 찾아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수능에도 종종 나와. 아 맞네. 왕 예. 교체를 때마다 만들었어. 왕이 교체되면 왕이 새로운 왕은 우리나라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느님이 나의 지도자를 새로 보내줬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식을 맞추는 걸 하고 새로운 천문지도를 새로 제작을 해요 항상.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탁본을 떠. 탁본을 떠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됐지? 네. 자, 또 질문 없죠? 네. 아니에요. 네, 이제 수학하세요.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가져가세요. 와 진짜. 와. 그래서 인기 좀 내일은 지효쌤이겠네. 완전 인기. 자 그러면 우리 수학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이스. 이렇게 덥네 여기. 겨우신가요? 아 진짜 어디쯤 다 더우셔서. 겨울에 더워요. 겨울에 약간 겨울에 시원해 안 덥다고요? 좋아. 나는 너무 시원해 안 무서워. 좋아. 저만 추워요? 눈 올 겨울에 때 시원해 안 나가는 거 좋아. 너무 무서워요. 자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봅시다. 우선 제발 문제 좀 제대로 읽으세요. 사이각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애들도 있고 한둘이 아니었어.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문제 좀 제대로 읽으시고요. 자 우선은 1번 문제 봅시다. 어디까지? 아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존재를 하는데 A에서 BCD라는 삼각형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BCD라는 삼각형을 관찰하고 있고 얘들은 변의 길이가 전부 다 1이다라는 상황인데 얘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회전을 시킬 건데 얘들 회전이랑 각도랑 같이 있으면 원과 원주각에 대한 성질을 좀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B를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B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지금 BCD를 회전시키는데 CD가 지금 A 입장에서 봤을 때 CAD가 지금 사이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CD가 사이각을 결정하는 그 두 점일 때에는 요 60도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원주각 30도가 되겠죠, 그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BC가 AB의 연장선상에 존재할 때까지는 그때는 CD가 사이각을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 움직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가 0도 이상 그리고 60도 미만이 될 때 이때 30도라는 각을 가지게 될 거다. 그죠? 내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 다니겠지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그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막 15도 각도인 애들도 있고 45도 각도인 애들도 있고 90도 각도인 애들도 있고 다양했는데 정삼각형에서 90도 각도로 나오거나 45도 각도로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일단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도에서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 60도일 때 지금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 모양이 돼요, 그죠? X축 기준으로 대칭된 ADL 기준으로 대칭형이 될 텐데 얘가 조금 더 돌아가게 된다면 뭐야? 그러면 얘는 A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까지 봤었던 DAC는 더 이상 사이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얘는 지금 B가 더 멀어질 테니까 요 각도를 사이각으로 갖고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BA를 계속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D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게 되겠지, 그죠? 이것도 언제까지? 일단은 60도 단위로 생각을 합시다. 얘가 120도가 될 때까지 120도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해볼 건데 얘들이 이제 정확히 120도만큼 회전했을 때 이 상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지금 A 입장에서 보자면 어디로 갑니까? 얘가 60도까지 갈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보이죠, 대놓고, 그죠? 정삼각형에서 이제
안쪽에다가 역삼각형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들 정사각형 3개를 이렇게 분할했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얘는 처음에 30도인 상태에서 60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거야. 그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각도를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선행 과정에서 이제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아크 사인 같은 거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식으로 표현하기는 힘들 거야. 대신에 어떤 범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숫자로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이게 특수각이 아니라서 각을 설명하기 힘들다 하신다면 그런 경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삼각비로라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사인 값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할 동안 각도가 변합니다. 라는 걸로 말하면 꽤 수학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각도 못 구한다면 삼각비로라도 설명을 하시고요. 그냥 커진다 작아진다만 말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일단 120도부터 볼 건데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을 통합하거나 그러기도 할 거야. 일단은 봅시다. 120도부터 커질 건데 이제 여기로 갈 거야. 그죠? 여기로 갈 건데 지금 여기 딱 경계선에 딱 붙여놓으니까 60도예요. 그죠? 정삼각형이 있으면 60도에 해가지고 얘는 60도 고정이구나.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중간 과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얘들 보시면 여기 지금 60도인 상태에서 조금 더 기울어져서 요런 상태가 됐다고 해봅시다. 요런 상태가. 요런 상태가 되시면 지금 B는 계속 고정이네요. 그죠? B가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거면 고정인데 얘가 지금 그죠? D가 지금 저기 될 건데 얘는 지금 뭐야? AD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AD의 각도는 지금 ADD? 얘 그냥 X라고 합시다. 얘를. 그래서 ADX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가 고정이 되니까 X의 각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얘가 점점 0으로 하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90도로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60도에서 90도까지 정확히는 90도가 되면 안 돼요. 그죠? 90도 되기 전. 그죠? 90은 없다. 그죠? 사이각을 알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들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좀 더 예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라는 사이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언제까지? 180도까지. 그죠? 그리고 얘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존재를 하죠. 180도 즉 A와 점 D가 겹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삼각형에서 그냥 선분 따라서 그냥 각도가 사이각이 보인단 말이야. 얘는 순간적으로 90도에서 갑자기 60도로 뚝 떨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얘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이 될 건데 그럼 얘는 이번에는 뭐야? 요 선분에 대해서 요 선분 CD에 대해서 그죠? CD에 대한 원주각이 만들어져요. 그죠? CD에 대한 원주각이 아까 전에는 30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30도가 얘가 지금 60도로 고정인데 건너편 원주각이 30도가 될 테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30도와 마주보는 각도는 150도겠지. 그죠? 얘는 150도로 고정이에요. 언제? 180도 초과. 그리고 얘가 언제까지? 요 위치가 될 때까지. 그죠? 요 위치가 될 때까지. 얼마야? 240도까지. 그 다음에 정확히 240도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대칭꼴이니까 얘가 다시 60도로 뚝 떨어져요. 그죠? 여기 고정돼가지고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요거 연속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었어. 그죠? 양극각 보고서 연속적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 연속적인 증거가 없는데 함부로 하시면 잘못된 답변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40을 초과하는 순간 얘도 이제 300도까지 먼저 볼까요? 240도에서 300도까지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A에서 볼 때 뭐가? 지금 B는 가장 멀리 떨어지는 각도니까 고정일 거고요. 이거는 뭐야? C가 지금 요 각도가 되겠네. 그럼 아까 전에 뭐야? 요 위에 120도부터 180도 상황이랑 완전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알파가 60도 이상 90도 미만이기는 한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지금 300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0도가 초과가 되겠죠. 여기 등호없이. 그리고 솔직히 이런 식으로 써보면 답으로 써서 제출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발표할 때 너희 스스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240도에 60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순서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시면 발표하실 때 좀 덜 헷갈릴 거라고. 이해가세요? 240도일 때 90도가 대응될 거고 뭐 정확히 같을 때는 없지만 그죠? 300도일 때 60도가 되는 식으로 90도보다 매우 미세하게 작은 가격부터 60도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언제? 240도부터 300도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300도부터 300도 이상 360도 미만이 될 때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이 상황 그죠? 이 상황에서 360도니까 여기 원래 위치로 갈 때까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B의 각도는 계속 고정이죠. 그죠? B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가 될 거고 계속 C가 고정 하다가 여기로 가겠네. 그죠? 60도에서 어디까지? 얘들은 30도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60도 이하의 알파 미만의 30도 라고 해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30도는 등호를 붙여도 될 것 같아요. 360도까지 돌린다 그랬으니까 맨 끝에다가는 등호를 같이 붙여가지고 처리를 해줍시다. 라고서 일단 쓰고 나서 솔직히 얘들은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 그죠? 60도부터 180도까지 변하는 동안에 30도부터 90도까지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라고 설명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답을 쓸 때는 얘들을 분리해서 써도 괜찮을 거예요. 왜? 얘들이 각각 대응되는 점이 좀 다르죠. 그죠? 대응되는 점이 다르니까 서로 구분을 해도 괜찮고 각도만 물어봤으면 합쳐도 괜찮아요. 60도부터 180도, 240도, 360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도 괜찮겠다. 다만 이제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얘들이 대응되는 사이각이 어떤 점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걸로는 남겨둘 필요가 있고 답 말할 때만 이거 그냥 합쳐도 괜찮고 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는 충분히 할 만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1번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1번 문제 60도를 기준으로 만들되 중간에 원주각이 있는 상황이랑 그리고 갑자기 각도가 고정되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아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1-2번 2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정사각형이죠. 좀 밑으로 내리자. 얘도 세타라고 하고 여기 보이는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사이각을. 그리고 A, B, C, D, E.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뭐야? 한동안은 가장 멀리 떨어진 각도가 뭐냐면 C랑 E로 구성된 각도예요. 그죠? 그래서 C, E를 현으로 삼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좀 찌그러졌는데 이게 원을 그려주시면 C1을 현으로 하는 원주각은 항상 일정할 거예요. 언제까지? C랑 E가 사이각을 구성하는 위치까지는.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로 0도부터 그죠? 얘는 90도까지 얘들이 중심각 90도에 대한 원주각 45도라고 해도 빠르겠죠. 그죠? 45도의 원주각으로 계속 고정이 될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90도부터 일단 180도까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90도부터 180도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B는 일단 고정이 될 거고요. 그죠? B는 각도로서 하나의 성분이 고정이 될 거고 이번에는 B랑 E, 그죠? B랑 E로 구성된 그런 각도가 만들어질 건데 얘는 처음에 이제 90도였다가 얘가 90도였다가 점점 0도로 갈 건데 그때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여기 45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45도였다가 얘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요 선분이
요런 90도. 그죠? 원주각을 이루고 있었을 테니까 90도. 그죠? 요 각도가 0으로 점점 수렴하는 상황에서 얘는 점점 90도로 다가가게 되겠지. 그래서 90도까지. 그죠? 1번을 제대로 풀었다면 2번은 어렵지 않았을 거야. 2번 풀고서 1번으로 돌아갔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정확히 90도가 되는 순간은 어때요? 아까 전에는 정확히 이제 A랑 겹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딱 90도죠, 그죠? 정사각형이 한 면에 한 가이드가 90도니까 얘는 정삼각형이랑 다르게 그냥 90도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도 괜찮겠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야? 180도부터 270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지? A가 정사각형 내부에 포함돼 버리잖아. 그러네. 그죠? 뭐죠? 여기 포함되잖아. 얘가 지금 반지름 1인 길이잖아요. 그죠? 네. 요게 지금 사각형 내부에 있으니까 그러네. A의 길이 1은 지금 정사각형 내부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그쵸. 그죠? 지금 문제에서 이번에만 단 하고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뭔가 의심을 하셨어야지. 여기서 모든 범위에서 답을 낸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의심을 하라고 있는 거야. 의심하라고 친절하게 준 거예요. 그죠?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70도 정확히 되는 순간에는 아까 전처럼 정사각형의 각도일 테니까 90도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대칭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칭되는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써줍시다. 그죠? 그래서 360도가 될 때 얘가 45도로 그죠? 만들어지겠다. 다만 마지막 거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도 괜찮겠죠. 그죠? 270도에서 360도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90도부터 45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이것도 굳이 하자면 세타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가지고 각도를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 건데 그것까지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실제로 측정된 값을 좀 계산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았을 거다라는 거. 마지막 3번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3번 문제는 1번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길이가 2배로 늘어났어요. 여기가 그죠? A 그리고 여기가 B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 C D가 있더라인데 문제 조심해야 될 게 문제 제대로 안 읽고서 그냥 다 한 바퀴 돌린 애들도 있는데 180도만 회전시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전히 반시계 방향입니다. 180도 제대로 안 본 사람이랑 반시계를 다시 시계로 본 사람이랑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보자고. 일단 반지름 1인 원을 그려줬을 때 지금 A에서 C, D를 관찰하겠죠. 한동안은. 그죠?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한번 저렇게 표현해볼까요? 얘들 0도부터 60도까지는 얘들이 이런 각도를 가지게 될 거야. 30도는 아니지, 그죠? 여기가 30도예요. 여기가 30도고 얘들은 길이가 더 멀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변의 길이가 1대2가 됐다고 해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1대2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얘는 실제로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코사인 옵션을 쓰든 사인 옵션을 쓰든 뭐 별의별 계산형질을 다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값을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임시로 여기다가 값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할까요? LX라고, 그죠? 얘가 한동안 x로 고정이에요. 이런 것만이라도 써두면 좀 좋을 거라고, 그죠? x로 고정일 건데 그러다가 60도를 넘어가게 되면 6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점 B가 이제 각을 이루는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의 위치에 따라서, 그죠? D의 위치에 따라서 얘들이 각도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B가 고정인 상태에서 D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인데 D의 위치는 어디서 출발해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쉽잖아. 그죠? 지금 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는 여기 동안에는 뭐예요? 얘가 X 고정이야. 그죠? 그리고 X는 뭐예요? X는 당연히 30보다 작아요. 그죠? 30보다 작은 X로 고정인데 적선 그리면 되죠. 그죠? 왜 X로 고정이란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로 고정이 아니겠구나. 미안해요.
x로 고정이 아니라 x 값이 30보다 작다. 미안해요. 고정이 아니지. 원주각이 아닌데. 순간 원주각으로 생각했는데 원주각 아니다. 그죠? 그래서 원주각 30도보다 작을 테니까 고정된 30도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거고 여기는 어때요? 얘를 어디까지 갑니까? 얘가 길이가 1, AB의 길이가 2, 루트 3이겠죠 얘는. 정답 60. 30도가 제일 멀리 떨어진 각도가 될 거다. 그죠? 그래서 60도에서 세타까지 변하는데 얘가 언제? 얘가 120도가 되는 순간까지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x라는 값에서부터 그죠? x라는 값에서부터 30도까지 최대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면 또 줄어들기는 할 건데 지금 여기가 한계선이에요. 그죠? 맞죠? 얘가 한계 지금 180도 돌았으면 여기서 끝나요. 이거를 지금 뭐냐 이름이 뭐지 얘가? CD가 AB와 수직이 되는 순간이라고 한 사람들 꽤 있었는데 180도 범위 내에서는 그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시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지 180도 돌아가는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었을 거다. 그죠? 얘는 최대 30도까지 그죠? 접하는 순간이 그죠? B가 고정되니까 그죠? 요 그 뭐냐 아까 전에 원주각으로 고정됐던 그 상황처럼 같은 애들은 이제 30도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 최대 접선이 될 때가 최대가 될 테니까 30도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문제는 하나 풀면 그래도 쭈르륵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나 제대로 풀면.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못 풀면 많이 힘든 문제였는데 얘를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못 푼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날 운에 따라 좀 다릅니다. 면접관들이 이미 문제를 다 내긴 했겠지만 면접관이 내진 않은 분도 어쨌든 문제가 나오기는 했을 거야. 지금 고치진 않을 거예요. 이쯤 되면 그죠? 근데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온지 쉽게 나온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엄청나게 어렵게 나올 때 가끔 있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 아무도 못 풀었는데 합격한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틀려놓고 합격한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다 틀려가지고 못 풀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학생이랑 집에 가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랑 어려웠지 해서 나 하나도 못 풀었어 했는데 그 친구는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넌 포기하고 나왔고 걔는 포기를 안 했어. 그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문제에서 아는 것들 얘기를 하시고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풀이 방향을 완전하게 모르더라도 방향성 제시 같은 거라도 좀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걸 말하다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원래 못 풀었다가 면접관 앞에서 다시 풀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회를 꼭 잡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될 거다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일단 풀이는 여기까지.